네,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밖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눈이 오고 있네요. 자, 오늘 하루 한 권 책 소개, 주말 64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4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36권을 읽었네요. 36권, 2월 달부터. 자, 읽은 책이 뭐냐면, 책을 반납해서, 먼 바다, 공지영의 먼 바다, 그리고 강준만 선생님의 글쓰기가 뭐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스쿨 친구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제가 읽어봤는데, 독서스쿨 아이들한테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김은혜 초중학생을 위한 카레 노래, 이렇게 세 권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먼바다, 공지영 소설의 먼바다는 이제 이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설로서 실제 이제 우리의 그 유년 시절에 또는 대학 시절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소설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혹시 공지영 자기 얘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여기 좋아하는 뭐 신부님 얘기도 나오고 또 카톨릭의 그 교회 학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히더라고요. 공지영 작가가 이건 허구라고. 네, 여기 몇 줄 한번 소설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미혼모가 되겠다고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단 말이냐? 요거는 이제 이 주인공 화자, 이 소설의 주인공의 딸이 이제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받아칩니다. 마리아도 미혼모였어, 엄마. 이렇게 소설 속에 그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니까 대받아친 것이죠. 또 사람들은 흔히 대낮의 환한 빛 속에서 많은 것을 보는 줄 알죠.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기껏 시선의 한계 속 세상을. 사람들은 말하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밤이 되면 우리는 드디어 우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우주를 보게 해주는 것은 결국 어둠이란 말인 거죠. 성모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어둠이 되어 우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하느님에게로. 74쪽에 나오는데 주인공이 짝사랑했던 이제 신학생이죠. 그러니까 신학생이 낮은 대낮을 우리가 환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은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줄거리 요약 및 감상은 공지영 그 이름 자체가 책을 끌리게 했다. 그리고 먼 바다, 봄의 바다가 그립기도 했다. 사실 큰 감동은 못 받았습니다. 그냥 뭐 읽을 만한 개연성 있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고요. 학생 시절 짝사랑인 줄 알았던 카톨릭 신학생과의 추억, 그리고 그와 40년 만의 만남. 알려지는 진실은 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사제가 되길 바랐지만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자신도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이 결혼은 그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복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이 소설에서 주로 상징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보통 3주면 가는 길을 2, 3주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면 애굽에서 익숙했던 모든 걸 다 끊어내는 시간이라고 봐는 거죠. 40년이면 그 옛날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30년 만에 만나서 알게 되는 진실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환대와 침묵. 사랑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양보하고 한 사람은 시대의 절망을 포기하고 수련회에서 그들은 그 먼 바다 둘이서 있었던 그 무엇, 소설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연, 결국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뭐 마무리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전히 진행하는 남녀의 사랑이라 그것은 탐욕의 그 아름다운 치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의 사랑을 만족할 만한 근거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에 세상은 욕망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감정이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시간 속에서 망각이 가져다주는 허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속의 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첫사랑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립고 아름답죠. 근데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소설에도 나오지만 첫사랑은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피천득의 수필에 나오죠. 그러니까 찐사랑, 진짜 사랑은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교훈을 받았고요. 두 번째 글쓰기 책인데 글쓰기에 뭐라고 강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또 글 쓸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준을 갖춰야 되는 그런 글쓰기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어 쓰는 게 아니라 써야 생각한다. 이것도 저 동의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한 다음에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쓰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또 우리 삶 자체가 생각하기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공부의 다른 이름이다. 자기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글쓰기 시장에서는 지식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 정보를 보여주기보다는 공감이 대세라고 합니다. 공감.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글, 공감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우리 스스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학생들에게 다독을 권하는데 그 이유는 독서의 마태 효과이다. 저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랄까요, 무슨 이론, 무슨 적,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명하게 어떠한 그 명사형으로 만들어내서 어떤 이론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독서의 마태 효과가 뭐냐면 마태복음만 나오는 거 아닌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걸 마태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 부익부 빈익빈. 독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은 읽는 재미로 읽는 느낌으로 더 부요해지고 안 읽으면 점점 안 읽게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 상식적인 그런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자, 제 감상을 좀 나눠보면 적을 것이 많은 책, 그러나 다 적지 못한 책, 글쓰기의 상식과 글쓰기의 기준과 수준을 잘 정리해 놓았다. 한번 읽어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글을 쓰면서 또는 글을 쓸 예정이라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농고들을 정리해 두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내는 정 과정에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남의 글을 베끼는 것, 설득, 공감, 초고의 중요성, 함부로 작가를 흉내내지 마라. 여기서 그 작가는 김훈입니다. 근데 저는 김훈 작가의 책을 빌려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준 있는 게 아니라 저랑 맞더라고요. 김훈 작가가. 글쓰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메모할 것. 글쓰기가 정말 고통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쵸? 재미있을 수도 있죠, 글쓰기가. 자기 표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라. 편집자의 자세여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생뚱막 좀 비약처럼 보이지만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뭐 여기 공정의 배신 이런 것들처럼 그죠? 뭐 신학적인 책도 있지만 어른의 태도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사회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맞겠다라고 봅니다. 자, 요즘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인 줄 알고 막 검사해봤는데 감기는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느라고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그래도 오늘 카레 노래인데 네 정말 좋더라고요. 카레 노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레 노래. 요 카레 노래는 이제 초중학생을 위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 김훈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짧으면서도 울림을 주는 거의 시적, 그 운문적 정서가 가득 배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머니의 몸에서는 오래된 아궁이의 냄새가 났다. 이순신이 어머니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의 시신을 염하면서 느낀 거라고 합니다. 나는 수군 없는 수군 통제사였다. 그죠? 원균이 다 말아먹고 난 뒤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12척. 예, 그죠? 예, 유명하죠.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신이. 예. 살아있는 아픔은 살아있는 몸 속에 박혀 있다. 칼 맞은 자국, 총 맞은 자국, 자기 살면서 그런 고통을 이야기했죠.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이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제 명나라 진린과 유정이 자꾸 일본과 이제 와서 뭐 원군 와서 전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차일필리 미루니까 자신은 이 전쟁에서 저들이 그냥 돌아가는 걸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노량해전이죠.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가 죽었다.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훈 작가의 필체를 다시 한번 흉내내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빌렸습니다. 이순신, 더 이상 논하는 것 자체가 잔소리가 되는 인물이죠. 초중고생을 위한 책이지만 나한테도 딱 맞는 그런 책입니다. 용어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어이가 늘겠죠. 충무공의 난중일간의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메고 사실적으로 창작했다. 아니, 이것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전쟁의 장수로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냥 삼도 수군 통제사이나 수군도 배도 그리고 정치적 뒷배도 없는 철저하게 고립 무원으로서 그의 심경, 고통, 절망으로 전쟁했다. 적과의 싸움보다 내부의 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인물이다. 그 놀라운 승부에서 그는 죽음으로 승리했다. 남을 베는 칼이 자신도 벨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칼은 언제나 자신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혜로 알게 되었다. 마지막인데요. 이순신은 충을 전해주기보다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밖에 조금 눈이 멈췄네요. 여러분들 독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